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정 시간이나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는 걸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맞아 떨어질 때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그런 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운영 중인 괴담 채팅방에 올라온 기묘한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괴담 채팅방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저랑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요. 지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하이패스니 뭐니 해서 인력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엔 이 일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 시절 친구 어머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시고요. 그날, 그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을 한 그날은 밤 근무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쪽이 새벽엔 차량 통행이 뜸한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해지려고 하는데 그때 조용히 그냥 봐도 엄청 비쌀 것 같은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친구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 유리창이 스르르 부드럽게 내려가고 잘생긴 젊은 남자가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주더랍니다. 그래서 친구 어머니는 평소 늘 하던 것처럼 돈 받고 금액 말하고 영수증 주는데 그때 영수증을 주다가 어떻게 조수석 쪽을 보게 됐다네요. 그러고는 바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전해줘야 하는 영수증하고 거스름돈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차가 진입했을 때요. 얼핏 조수석 쪽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게 보이긴 했대요. 그래서 처음엔 데이트 가는 커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상할 건 없으니까 그 친구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돈을 받고 계산 후에 잔돈하고 영수증을 주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한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뭔가에 이끌리듯 그 조수석 쪽을 보게 된 거고요. 그런데 조수석 쪽, 거긴 이거 그냥 봐도 귀신이구나, 이거 사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헝클어진 긴 머리에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돼서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한 여자가요.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것 같은 그런 환한 표정으로 운전석 쪽 남자를 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오른쪽 얼굴 쪽에 코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붙어서는 말이죠. 그 상태로 남자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친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니까 어때요? 남자도 잠깐 놀라는가 싶더니만 비명소리에 말이죠. 그 뒤엔 놀란 친구 어머니를 보면서 정상이 아니라는 듯한 표현을 하더니 잔돈하고 영수증도 챙기지 않고, 친구 어머니가 그거 주려다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주려는데 그거 그냥 받지도 않고 쓱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차 창문을 올리고는 가버리더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 뒤 친구 어머니가 한 번 더 놀란 게 차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뒷좌석을 보게 됐는데요. 그때 뒷좌석에 검은 갓을 쓴 그 남자 한 명이 앉아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하는 남자는 조수석에 있는 여자라든지 뒷좌석에 있는 남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말이죠. 그 뒤로 그쪽에서 사고가 있고 뭣도 있고 했지만 그 사고가 그 남자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었고요. 진짜 엄청난 공포를 느끼셔서 퇴사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말이죠. 특히 그 조수석 쪽에 앉아있는 여자, 그 여자 표정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고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라고 하세요. 그 얼굴은 인간이 최대한 얼굴을 일그러뜨려야 그래야 나올 수 있는 표정이었는데 그게 정말 꿈에서라도 보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긴 힘든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얼굴 말이죠. 비타님의 공포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톨게이트에서 경험한 소름 돋는 사연, 이런 것도 있던데 거기도 새벽엔 차량이 별로 없는 구간인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차들이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슬쩍 옆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게 차들이 옆으로는 가지 않고 죄다 자기한테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옆에 누구였지 하는,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옆을 쳐다봤더니 좀 전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분명 사람이 앉아있는 걸
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게 그날은 옆에 근무자가 없는 날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얘기를 해준 그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했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많죠. 아무도 없는데 구두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무도 없는데 콧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귀신들이 제발 철 좀 들어서 적어도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귀신에게 홀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군 시절 군의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그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진짜 그거 보고 귀신에 홀린다는 게 빙의가 된다는 게 사실이구나 했었던 일인데요. 일단 사람이 목소리를 여러 개를 내요. 목구멍에 힘주고 일부러 이상한 그런 목소리를 내려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애부터 할아버지 그리고 얇고 굵은 목소리를 섞어가면서 내요. 어제부터 굶었어 뭐 이런 걸 얘기한다 치면 어제부터 굶었어 이렇게 음절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영어보다 더하죠. 그리고 마약성 모시기, 군의관 허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그거, 약통에 해골 그려진 그거 몇 대를 맞아도 사람들을 몸에 달고 뛰어다녀요. 일반 사람 같으면 2대면 그냥 기절해버린다는데,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복도도 열심히 달리고, 물론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뭔가에 홀렸다거나 빙의가 됐다라는 그런 사연들을 보거나 말들을 듣게 되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운영 중인 괴담 채팅방에 올라온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괴담 채팅방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천 서구 가구 공장 단지에 있는 소파 공장에서 일할 때였어요. 브랜드 업체에서 오더를 내리면 오더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작은 업체였는데요. 그날은 제작이 좀 늦어져서 납품 물량을 맞추려고 야근을 했거든요. 목수 아저씨는 야근 같은 거 안 한다고 밤에 쓸 목재 미리 잘라놓고 가버리고, 할이 담당하는 과장님이랑 저랑 그리고 미싱 아줌마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일하다 야식을 시켜 먹고 1시간 정도 그 휴식 시간을 갔는데, 과장님이랑 아줌마는 잠깐 눈 좀 붙이고 오겠다면서 휴게실로 갔고요. 저 혼자 창가 쪽에 서서 커피를 홀짝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와요. 가구공단 주변에는 주거구역이 없어서요. 간혹 지게차나 화물 트럭만 그 근처 공장을 들락거리는 게 전부고요. 저녁 6시만 돼도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창밖을 보는데 4차선 도로 위에 흰옷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술 마시고 취해서 저러나 싶어서, 미친 여자든 술에 취한 여자든 어쨌든 저대로 두면 사고 나겠다 싶어서 이거 빨리 신고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기를 꺼내려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몸이 굳은 듯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땐 진짜 황당스럽더라고요. 야,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머리가 백시장처럼 하얗게 된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도로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제가 있는 쪽을 올려보더라고요. 그 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라졌어요. 도로에 있던 여자가 사라졌어요. 전 그 상황에 뭐지 하는데, 아주 짧은 그 순간에 제 등 뒤에서부터 목덜미 쪽으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뭔가가 천천히 더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뒤쪽으로 돌렸죠. 그랬더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어떤 여자가, 눈썹은 없고 얼굴엔 심한 그 화상 자국이 있는데, 그런 여자가 양쪽으로 제 어깨를 감싸주고 천천히 자기 얼굴을 오른쪽에서 들이밀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 얼굴이 제 얼굴하고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볼이 얼얼해질 정도로 한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볼에 붙은 상태로 자기 얼굴을 더 밀어요. 제 얼굴 앞에 그 여자 얼굴이 올 정도로. 그런데 제 어깨를 잡은 손이며 몸통은 그대로 뒤에 있어요. 무서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안 나고, 눈을 감고 싶은데 눈도 감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여자 눈하고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흰자에만 있고 그 가운데 보일 듯 말 듯 작은 점 같은 눈동자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땐 숨이 막힐 정도의 그 공포라는 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겁에 질린 제 다리를 타고 뜨끈한 오줌이 줄줄 흘러내리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구리 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통증. 그 통증에 눈앞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고요. 점차 주변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모습. 과장님이 계속 힘차게 절 발로 밟는지 차는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의 그런 과격한 발운동은 제가 왜 그러냐고 그만하시라고 해서 그제야 멈췄고요. 발로 맞은 부위가 너무 아파서 엎드린 채로 우는데 과장님이 그런 절 보면서 젊은 놈이 뭐 하는 거냐면서 저한테 욕도 찰지게 하시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야식 먹고 자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심란하더래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제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냅다 달려와서 제 옆구리를 발로 차서 저를 밀어냈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제가 계속 창문 쪽으로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대차게 밟아주신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과장님한테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여자가 도로에 있었고 눈이 마주쳤는데 하면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과장이 진짜 진지하게 표정이 바뀌네. 그런 건 진짜냐면서 얼마 전 옆에 괴담 가구 김대리도 그런 거 봤다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을 다 끝낸 뒤에요. 아침에 과장님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누가 귀에 가차에 대고 하는 말처럼 아깝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뭐라 그랬냐고 그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과장님이 뭐라 했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렸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들린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바로 귀 옆에 대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중년 여자 목소리였고 아깝다라고 하는. 전 집에 들어가는 길에 무서워서 대형마트에 들러서 천일염하고 그 파줌 사다 몸에 뿌려댔는데 그런 거 믿진 않지만 그땐 그래야겠더라고요. 제가 귀신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걸 경험한 뒤니까. 그리고 다행히 그 뒤로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창문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서요. 한동안 집에 있는 창문들을 커튼으로 가려놓고 열지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낯선 장소에 가면 창문부터 가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요. 어쨌든 그때 그 일, 그건 꿈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라는 거. 그 일 때문에 제가 오줌을 싼 것도 사실이고 오줌을 지린 바지는 생각도 안 난 만큼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니까요. 비타님 공포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공장이나 회사 창고에서 귀신을 봤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던데. 단팬님들 중에 한이꼬맹이 TV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오래전에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이라 정확하진 않은데 회사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창고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위령제도 지냈다더라 하는. 대부분 이렇게 풀어주면 좋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연 귀신은 괘씸한 귀신이네요. 도로에 있는 자기를 쳐다봤다고 달려왔는지 날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잽싸게 와서는 홀려서 죽이려고 들다니. 이거 일본 귀신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데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이런 식이라는 일본 귀신 말이죠. 아마 분명 생전에도 그 못된 심보를 가졌을 것 같아요. 살아서 착했던 사람이 그렇게 떠들 일도 없을 것 같고. 아, 어쩌자고 사람이 지릴 정도로 겁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 그래. 사람이든 귀신이든 사악한 것들은 구역질이 나네요. 어쨌든 이번 소파공장 귀신 경험담, 사후세계를 믿는 입장에선 말이죠. 죽어서조차 평온하지 못하고 그런 악귀가 된다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찰지게 욕먹기 싫음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 다시 떠올리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예전에 공중전화기 있었잖아요. 참 많았죠. 불편함 없을 정도로. 게다가 그땐 동전 같은 경우엔 통화 끝나고 뒷사람 사용하라고 잔돈 내리지 않고 수화기 올려놓고, 전화카드는 잠금 조금 있음 전화기 위에 카드 올려놓고 참 좋은 미덕이었던 것 같은데 전 공중전화기 위에 지갑도 몇 번 놓고 나온 경험도 있어요. 전철을 타려는데 지갑이 없네. 그래서 바로 달려갔는데 친절하게 지갑하고 신분증은 두고 가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런 정 넘쳤던 공중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훈훈해지네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몇 해 전에 일을 하다 실제로 경험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실화입니다. 전 그때도 지금도 NTT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들 중에요, 주기적으로 하루 날 잡고 담당 구역 공중전화를 점검하는 일이 있는데요. 근데 이 공중전화 점검 업무라는 게 사실 무척 편하거든요. 점검이라고 해봐야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사용한 그 가능 여부를 보고, 그게 불가능하면 당연히 고장이니까 고장 판정을 내고 수리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매달 다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채 방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점검하는 날은 그냥 꿀 빠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이렇게 신나는 공중전화 점검일이었다는 거고. 제가 담당한 곳은 4곳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하루 동안 다 돌아보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천천히 돌고 사무실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오전에는 공원이랑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있는 공중전화들을 점검하고 짱박혀서 쉬기 좋은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은 뒤 오전에 2곳이나 해버렸네 하면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다가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쯤 되면 늘 가기 싫어지는 게 그 피할 수 없는 3번째 장소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선 귀신 나오는 곳으로 꽤 유명한 곳인데 실제 귀신을 본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고요. 그런 살벌한 곳에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점검해야 할 공중전화가 바로 그 살벌한 장소에 있는 살벌한 그 터널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아니, 공중전화가 왜 거기 있는 건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제가 3번째 점검을 해야 하는 녀석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원래 무서운 건 딱 질색이라 매번 거기 가는 게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야겠죠. 가야죠. 그래서 갔더랬죠. 그 공중전화가 있는 터널은 제가 있던 편의점에서 한 30분 정도? 그쯤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가 또 산이라는 거. 장소와 관련된 소문이라든지 위치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이라 가는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마주오는 차도 없었어요. 언제나처럼.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서 터널 앞 공중전화에 도착. 점검에 필요한 공구랑 점검용 스마트폰을 챙겨서 공중전화 부스로 갔거든요. 근데 이놈의 공중전화 부스가 꿈쩍도 하질 않네. 뭔가로 단단히 잠근 것처럼 꿈쩍도 하질 않더라고요. 야, 이거 시간이 금인데 빨리 점검해야 쉴 시간도 생기는데 게다가 거기선 최대한 빨리 찍고 떠나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부스가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부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점검도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혹시 거기 뭔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본사 쪽에 연락을 하려는데 근데 이게 또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놈들은 귀신 나온다고 가지도 않는 그곳을 신속하게 돌아다니면서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찍다 보니 전파 잡히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본사 쪽에 연락해서 3번째 점검 장소인 거기 터널 공중전화 부스 문이 열리지 않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럼 수리업체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죠. 그런데요, 수리업체 좀 보내주세요 하고 말을 마치는 그 순간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공중전화 쪽을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긴 그런 여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본사 쪽에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근데 그런 얘기 해봐야 뭐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면 일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아니라고, 잠깐 뭘 잘못 본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사에서는 그 뒤에 수리업체에 전달해야 하니까 현장 사진 좀 몇 장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슬쩍 다시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어라? 그런데 그땐 또 방금 전까지 있던 여자가 사라지고 없네. 그럼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이런 외딴 곳에, 그것도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곳에 여자 혼자 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을 리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전화 쪽으로 다가가서 바깥 사진 몇 장 찍고 문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찍으려고 부스 문에 손을 댔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아무 문제 없이 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게 그러니까 소름이 확 올라와요. 진짜 앞만 당겨도 열리지 않던 문이 그렇게 열리니까. 그땐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분위기였는데 문이 그렇게 열려버렸으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프로마인드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먼저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어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문제없이 신호가 가요. 거기가 신호가 잡히는 위치가 아니니까 물론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지만요. 공중전화에서 신호는 가요. 동전 쪽은 오케이. 그 다음 전화카드를 넣으려고 꽂았는데 기계로 카드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공중전화 내부에 있는 그 전력 장치가 고장났거나 카드 삽입구가 고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카드 삽입부 쪽이 문제였던 경험이 있어서요. 우선 삽입부 쪽을 먼저 교체해봤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삽입부 문제였어요. 새 부품으로 갈아주니까 전화카드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신호도 잘 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프로스럽게 점검을 마친 뒤에 네 번째 점검 장소로 이동. 네 번째 점검은 그냥 껌이죠. 분위기도 좋은 공원 근처고. 그렇게 네 곳 모두 점검을 마치고 보니까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월급 받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 근처 공원에서 또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후 4시 반에 알람이 울려서 회사로 들어갔고,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1층 정비실에 들려서 세 번째 공중전화에서 회수한 그 고장난 카드 삽입구 부품을 정비 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2층 사무실에서 차량 사용 일지를 작성한 뒤에 퇴근을 기다리면서 선배랑 잡담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는 좀 전에 만났던 정비 담당자였는데 좀 보자 오래요. 그래서 1층 정비실로 내려갔더니 정비 담당자 얼굴이 엄청 심각해요. 그냥 뭐라 그럴까? 핏기가 하나 없는 것처럼 하얗게 얼굴이 떴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카드 삽입구 그 귀신 나온다는 터널에서 가져왔다고 그랬냐고, 그게 맞냐고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비 담당자는 아무 말도 없이 제게 카드 삽입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정비 담당자 얼굴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제가 터널 앞 공중전화에서 회수해온 그 카드 삽입기, 거기 모터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빽빽하게 엉켜 있었어요. 전화카드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엉킨 머리카락 때문에 모터가 회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고, 거기 그렇게 머리카락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일부러 엉키라고 집어넣어도 이게 힘들 일인데 그렇게 머리카락이 엉켜서 작동을 하지 않았던 카드 삽입기. 순간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던 긴 머리의 여자가 떠오르는데 온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등엔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정비 담당자는 또 이런 일이 생겼다라면서 이전에도 그 장소에서 회수한 장비 중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대로 퇴근을 했고요. 며칠 동안 그 장소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금 진정이 돼서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사진엔 그 부스 안에 있던 여자라든지 이상하게 보일 만한 건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혹시나 터널에서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 만한 무슨 사건 같은 건 없었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름 조사도 해봤지만요. 딱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라든지 사건은 없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다행히 그 뒤부터는 그쪽에 가도 딱히 이상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요. 그건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온몸이 기억하는 소름 돋고 꺼림직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기억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화카드 삽입구에 이물질 삽입 금지 이런 거 적혀 있었던 거 그거 맞나요? 이 사연을 보니까 그런 걸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억 오류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어쨌든요. 전화카드 삽입구에 머리카락을 넣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다잖아요. 변태스러운 어떤 머리 긴 사람이 주기적으로 산에 올라간 뒤 거긴 사람도 별로 없겠다 머리카락 집어넣으면서 자기 만족. 이건 너무 억지일까요? 그럼 도대체 거기 머리카락이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비가 내리는 날이며 뭔가 평소보다 먹고 싶은 게 더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술 생각이 더 나실 것 같은데 막걸리에 파전 같은 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 아닌 존재들도 비가 내리는 날이며 술 생각이 나는 걸까 싶은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아라크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라크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라크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군 입대 전에 휴학 중에 알바를 했던 곳에서 경험한 시라고요. 장소는 부천역 먹거리 골목 안쪽 지하에 있는 작은 막걸리집이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억수로 비가 내리는 늦은 밤에 가게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비에 쫄딱 젖어서는 옷은 물론 머리까지 젖어 있더라고요. 여자는 가게에 들어와서 잠깐 둘러보더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가게는 저랑 가게 사장님 둘이 있었고, 가게 안에 손님이라고는 방금 들어온 그 여자랑 그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커플 한 쌍이 전부였는데요. 그 커플 중 남자가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 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날은 여자친구랑 같이 한잔하러 왔던 거고, 그래서 사장님은 그 커플들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전 그때 주방에서 커플들이 시킨 안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장이 커플들하고 얘기를 하느라 여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그리고 여자도 혼자인지 혹시나 일행이 더 들어올까 하고 몇 번 쳐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요리를 하다 말고 주방에서 나와서 제가 여자 쪽으로 주문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주문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요. 일행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온 건가? 아님 아직 메뉴를 정하지 않았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커플이 주문한 안주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커플들 테이블에 안주를 주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정도 그쯤 지났던 것 같아요. 여자가 주문을 해야 하는데 주문하지 않아요. 그러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 아직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았고요. 그날 일기예보에도 하루 종일 내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 여자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따라 나가서 저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쓰고 가세요 하고, 그 흔히 볼 수 있는, 제가 그날 알바하러 오면서 구입한 싸구려 비닐 우산을 건넸거든요. 1,000원인가에 팔던 그 파란색 비닐 우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자가 잠시 망설여요. 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요. 여자가 그러니까 우산을 든 제 손이 좀 미안해져요. 파란색 비닐 우산이라니 이건 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고맙다는 듯이 가볍게 목 인사를 해요. 그러고는 우산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전 여자한테 우산을 그렇게 전해주고 또 가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장님이 밖에 무슨 일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밖으로 나간 거냐고, 뭐 전화하러 나갔다 온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방금 나간 손님이 우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 비닐 우산을 주고 온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무슨 손님 그래요? 그래서 방금 여자 손님 들어왔다 나갔는데 못 봤냐고, 저기 구석에 앉아있다 갔는데 못 봤냐고.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같이 있던 커플도 사장님처럼 무슨 손님? 손님이 왔었어? 그래요. 셋이 그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느라 가게 사람이 왔다 가는 것도 모르나 싶었죠. 그것도 자기들 바로 뒤로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직접 가서 여기 앉아있다 가지 않았냐고, 여기서 30분 이상이나 앉아있다 가지 않았냐고. 뭐 저도 그때 웃으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더니 그제야 셋은 그런가? 왔다 간 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뭔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웃으면서 좀 전에 하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주방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그 주방으로 가려는 그때 머릿속에 이상하고 묘한 그런 불길한 느낌이 스치듯 지나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여자 손님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혹시 설마 하면서, 그리고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봤어요.
그런데 젖어 있지 않아요. 바닥도 의자도 테이블도. 분명 그 여자는 우산도 없이 머리도 옷도 흠뻑 젖어서 들어왔었고,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젖어 있는 걸 봤었는데, 그래서 이상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자리는 젖어 있지 않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굳어버려서는 그땐 진짜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사장님이 테이블 쪽으로 와요. 거기 구석 자리에 술을 넣는 냉장고가 있었고, 그 냉장고 옆에 그날 받은 막걸리인데 아직 냉장고에 넣지 않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막걸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멀뚱멀뚱 있냐고. 사장님이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평소 장난도 잘 치고요. 그때도 저한테 그래요. 귀신이라도 봤냐고. 실은 자기가 여기 처음 가게 차릴 때 여자 귀신이 있었다면서. 그러곤 전에 일했던 남자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그때 여자 귀신 봤었지? 그러니까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여요. 옆에 같이 온 여자는 놀라면서 진짜냐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진짜 무슨 진짜냐고.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야, 이거 막걸리가 다 상했다. 이거 반품해야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고, 남자도 와서 확인을 하고, 여자도 와서 확인을 하고. 물론 사장님은 막걸리가 상한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반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나 싶은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사장님, 방금 전까지 흠뻑 젖은 사람이 앉아있다 갔는데 그 자리가 엄청 뽀송뽀송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여자가 셋 뒤로 지나갔는데 왜 다들 몰랐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날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손님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 커플 손님 외에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들이 더 많았던 가게인데 그날은 그 여자 손님이 나간 뒤엔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 닫을 시간이 돼서 그때까지 커플들도 있었고요. 사장님이 가게 문 일찍 닫고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4시 같이 가게에서 나갔는데요. 가게 입구에, 그러니까 제가 여자 손님한테 우산을 준 그 자리에 제 우산이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우산이 제 우산이라는 걸 몰랐고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땐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뭐에 홀리기라도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비가 엄청 내리던 그날 밤, 온몸이 젖은 여자 손님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제가 우산을 들고 가게 밖까지 나와서 그 여자에게 우산을 준 것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 가게에서 제가 경험한 실화입니다. 아라크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온몸이 젖은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뽀송뽀송하다는 건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죠. 막걸리야 유통 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몸이 젖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한 자리인데 게다가 바로 뒤로 지나갔는데 3명이 다 몰랐다라. 평범하지 않은 경우 같은데요. 그런데 그 여자 왜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지방령이라면 뭐 거기에 계속 있고 거기서 계속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 여자 정말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귀신은 흔적을 남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이한 냄새가 난다든지 얼룩이 졌다든지 아니면 자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든지. 이번 이야기는 화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화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화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90년대 초반에 인천 부평에서 감자탕집을 했었어요. 부모님께서 어렵게 시작을 한 가게라 무지 애착을 가지셨죠. 가게는 2층이었고 1층하고 2층 모두 가게가 아니라 2층에 있는 가게. 그 일대는 그런 식으로 전부 감자탕집들이었는데요. 당시엔 술집들이 12시 이전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는데 식당은 예외라서 새벽 영업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 손님들이 엄청났었죠. 가게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방석을 깔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대학생이던 전 주말에 그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드렸는데요. 아버지랑 어머니 좀 쉬시라고. 그래서 주말엔 부모님들께선 저녁 식사 장사 끝나며 들어가서 쉬셨고, 저녁 식사 이후부턴 제가 카운터라든지 틈틈이 홀도 보고, 물론 부모님께서 용돈 겸 아르바이트비를 두둑하게 주셨고요. 그렇게 가게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거의 마감 다 될 시간이었어요. 아침 해 뜨기 바로 전. 회색 퓨전 한복 같은 걸 입은 남자분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남자분 마치 스님들이 입는 옷처럼 보이는 걸 입었는데 그냥 퓨전 한복인데 왜 스님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옷. 그리고 머리는 뒤로 틀어서 묶었는데 길이가 상당했어요. 묶은 머리인데도 어깨 아래로 그 한참 내려오더라고요. 같이 온 아이는 별로 특이할 게 없었고, 그때까진 말이죠. 어쨌든 그 둘은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시선을 끌 정도로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남자 손님은 창가 쪽 자리에 아이랑 나란히 앉더라고요. 그땐 마감을 앞둔 시간이라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거의 퇴근하고, 주방에 이모님 두 분하고 홀에 이모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가게에 남아 있었는데요. 주방 이모님들은 설거지에 마감 청소를 하고 계시고, 홀에 계신 이모님은 다른 테이블들 정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오는 손님들은 거의 제가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주문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가서 기본 세팅하면서 뭘로 드릴지 물어봤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라고. 그러고는 카운터로 돌아와서 저도 제 할 일을 하는데 홀에 계신 이모님이 오시더니 벌써 식사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마감하시는 이모님들은 식당 영업을 마친 뒤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땐 영업 중이고, 그래서 이모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러신가 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데 상대가 하고 싶은 것처럼 말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배고프시냐고. 웃으면서 이모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모님이 아니라고. 제가 창가 자리에 세팅을 해놔서 물어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이모님 말에 주문 받아야지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방금 세팅한 자리를 봤는데 방금 전에 남자랑 아이가 앉은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전 다른 곳에 앉았나 싶어서 가게 안을 둘러봤는데 방금 들어온 남자랑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옷차림도 바로 눈에 들어올 그런 특이한 옷차림인데 둘은 가게 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이상하다, 분명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모님한테 방금 들어온 남자랑 아이 얘기를 했고, 이모님은 귀신인가 보다, 귀신,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홀 정리하러 가시고. 진짜 찜찜하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이게 꿈을 꾼 것도 아니죠. 자리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거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면서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때 중년 남자랑 중년 여자 손님이 들어와요. 그러고는 좀 전에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로 가서 앉더라고요. 전 일단 이상한 생각은 접어두기로 하고 물이랑 세팅할 거 다시 챙겨서 가려는데 진짜 다 젖었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 뭔가 싶어서 잽싸게 그리 갔는데 거기 자리 바닥이 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긴 아까 그 이상한 남자랑 아이가 앉기 전에 이미 정리 다 마쳤고, 비가 오는 날도 아니라서 바닥이 젖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세팅했던 물도 물통에 그대로고, 전 죄송하다고 젖은 자리를 닦으면서 바로 자리에 옮겨드리겠다고, 서비스로 음료수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모님을 부르는데 손님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자기 잘못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미 젖은 거 그냥 거기에 앉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괜찮으시겠냐고 그러면서 음료수 서비스로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문 받아서 주방에 말하고 다시 카운터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오늘 참 이상하다, 피로 때문에 그런가? 진짜 귀신한테 홀리기라도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앉은 테이블에서 저기요 사장님 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전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렁차게 대답하고 잽싸게 갔더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혹시 담배 태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죠. 그땐 실내 흡연이 가능한 시기라 식당 안에서도 흡연을 했잖아요. 그 남자 손님이 흡연을 하는데 깜빡하고 담배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정말 미안한데 혹시 담배 있으면 팔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전 일도 있고 해서 그냥 태우시라고 그 자리에서 제 거 몇 개 피 꺼내서 드렸어요. 그리고 저와 그 손님 사이에선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우정 비슷한 그런 느낌이 싹 트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카운터에 앉았는데 남자 손님이 절 보면서 그 담배 든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웃으면서 고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 손님 쪽, 그러니까 제 쪽에선 등이 보이는 그 여자 손님 오른쪽 테이블 아래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랑 아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 손님도 담배를 태웠거든요. 그래서 재터리를 오른쪽 테이블 아래 그 바닥에 두고 담배를 든 손이 재터리 쪽으로 있었는데요. 마치 그 담배 연기를 맡으려는 듯 둘 얼굴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진짜 찰나 같은 순간인데 그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 잠깐 멈칫하고 바로 고개를 주방 쪽으로 돌렸어요. 주방엔 이모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테이블은 지금 들어온 테이블까지 넷. 아, 어떻게 하지? 뭐지? 상식적으로 테이블 아래에 성인 남자랑 그 아이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거긴 사람이 앉아있는데. 전 조심스럽게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봤죠. 그런데 그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전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생각했네요. 그리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이런 거는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주말 지나고 바로 학교에 갔을 때 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은 없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행히 그 뒤부터는 그 남자와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를 듣고 나니까 말이죠. 그때 나름 짧은 시간에 우정이 쌓인 그 남자 손님. 그 남자 손님이 나가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자리를 확실하게 닦지 않으셨나 봐. 어휴, 나 또 젖었어. 그래서 손님들이 간 뒤에 테이블 정리도 할 겸 다시 그 자리에 갔는데 방금 나간 손님 말처럼 그 자리가 다시 젖어 있더라고요. 분명 제가 처음에 확실히 닦았고 손님도 나갈 때 그래서 내가 다시 닦았어 라고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말이죠. 화배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일반적인 식당 테이블, 아이라면 모를까 성인 남자가 그 아래에서 있긴 힘들죠. 그런데 성인 남자와 아이가 둘이 같이, 그리고 담배 연기를 맡고 있었다니, 이거 극한적인데요. 자신이 귀신을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한 화배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태도 좋아지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런데 화배님도 의문으로 남겼고 저도 궁금한 게, 순간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남자와 아이를 잘못 본 거라면요, 그럼 자리는 왜 젖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뭐 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 물이 있었다고 쳐도 그 뒤에 화배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닦아낸 자리가 젖었다니까. 설마 닦을 때 마른 걸레가 아닌 젖은 걸레로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요즘 많이 추워졌어요. 진짜 겨울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추위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 많은 시련을 주잖아요. 혹시나 자신보다 힘든 사람 보시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겠다는, 평소 그런 따뜻한 마음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떠세요? 따뜻함을 전하는 겨울. 이번 사연을 보니까 진짜 인간미가 필요한 세상이구나 싶네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이었나? 저는 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비디오 게임장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게임장 안에는 점장하고 저, 그리고 알바생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보통 휴일이면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휴일인데도 손님이 뜸하더라고요. 손님도 없겠다 한가한 후
청소나 좀 해야겠다 싶어서 다른 알바생하고 같이 청소를 하는데요. 조끼를 입은 중년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점장은 그 사람을 보고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했고, 그런데 그 사람 인사하는 점장을 보더니 점장이 서 있던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가대요. 그러고는 점장한테 혹시 하면서 뭔가 뻘쭘한 말투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점장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장한테 메론 하나 사라고 뜬금없이 메론 좀 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곤 청소 중이던 저랑 알바생한테도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빨까지 다 드러낸 웃음을 보이면서요. 메론 좀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동북 지방에서 왔는데 메론을 싸게 팔고 있는 중이라고 메론 좀 사달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점장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조심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식만이라도 해보라고, 맛있으면 사고 맛없으면 안 사도 되니까 일단 시식이라도 좀 해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그냥 갈 사람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점장이 어디 그럼 시식만이라도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다리라면서 메론을 가지러 밖으로 뛰어나가는데요. 전 이게 뭐가 뭔지는 몰라도 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고 점장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장이 저 사람 절대 그냥 갈 사람 아니라고, 우선 원하는 시식이라도 해서 보내자고, 뭐 맛있으면 사도 되는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멜론 한 박스랑 도마, 그리고 큰 시카를 들고. 그런데 그 큰 시카를 들고 있는 그 분위기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이상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손에 시칼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점장도 저도 다른 알바생도 모두. 그럼 우리들 앞에서 남자는 박스 안에서 메론을 한 개 꺼내더니 메론을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칼질이 영 서툴러요. 마치 메론을 그날 처음 다루는 사람처럼 손놀림이 영 어설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 눈엔 그런 와중에 그 칼만 계속 눈에 들어와요. 날이 퍼렇게 서 있는 엄청 날카롭고 큰 식칼. 멜론에 쓱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식칼이 절삭력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싶은데, 어쨌든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식칼을 들고 아주 어설픈 손놀림으로 메론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뭔가 영 좋지 않은 예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긴장감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준비 다 됐다고 어여 먹어보라고, 그리고 그 말에 한입 크기로 잘린 메론을 입으로 가져가는 점장과 알바생. 메론을 싫어하는 저도 그 분위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팔 수 있는 메론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이게 덜 익어서 그런 건지 입안에 넣는 순간 알싸하게 마비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좋지 않은 기분마저 느껴지는 맛. 제가 메론을 잘 몰라서 이게 저만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때 점장도 알바생도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사지 않기로 했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 맛있으면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손에 든 시카를 들어올리면서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면서 화가 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점장이 조심스럽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는 듯 엄청 침착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메론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쫄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랬더니 그럼 한 개에 3,000엔만 주라고, 한 사람에 1,000엔씩만 내면 살 수 있지 않냐면서. 그런데 이게 가격이 말이 안 되거든요. 크기도 엄청 작고 맛도 없는데 그걸 3,000엔? 마트에 가면 크고 맛있는 멜론도 1,000엔대면 사는데. 그런데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한테 그게 뭔 헛소리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들 난감한 상태로 그러고들 있으니까 그 사람 표정이 점점 붉게 변해가요. 누가 봐도 당장이라도 칼을 휘두르고도 남을 것 같은 상황. 그 모습에 우린 더 쫄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살짝 뒤로 빠졌더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외로 알겠다면서 그만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대요. 그냥 돌아갈 테니까 대신에 멜론 상자를 차가 있는 곳까지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올 땐 혼자서 전부 가져왔는데 갈 땐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건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점장도 알바생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 말에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서서 나가려던 남자도 다시 돌아서더니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그 상태로 얼마간 있으니까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와요. 근데 어린아이더라고요. 이상한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 나니까 제가 다녀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이상한 남자도 나갈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메론 박스를 안고 나가니까 그제야 그 남자도 제 뒤를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가게 밖으로 나가서 10m쯤 걸었으려나? 그쯤 가니까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낡은 승합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는데요. 남자가 메론을 그 차에 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뒤쪽 문을 열었는데 말이죠. 이게 메론 장사를 한다는 사람 차잖아요. 그런데 메론이라고는 제가 들고 있는 게 전부 들어간 거죠. 차 안은 메론은커녕 메론 꼭지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대신 그 이상한 남자랑 같은 조끼를 입은 다른 남자가 앉아있네.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점장 목소리가 들려요.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크게 소리치듯 말하더라고요. 경찰인 형이 왔다고. 와서는 너 찾고 있다고. 빨리 가게로 올라가 보라고. 물론 전 형도 없고 경찰 중엔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점장이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위험해 보이니까 임기응변으로 지어낸 얘기였던 거죠. 나중엔 점장 말이 감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인 행동도 있으니 당연했겠죠. 그래서 뒤따라 나왔다고. 그런데 보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더라고. 어쨌든 그때 점장이 지어낸 말이에요. 차 안에 있던 사람도 가게 안에 들어왔던 이상한 사람도 뒤에서 달려오는 점장이랑 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봐요. 전 그런 둘을 보면서 그렇다네요. 형이 왔다네요 하면서 메론을 차 뒤쪽에 그냥 내려두고는 바로 돌아서서 도망치듯 점장이 달려오는 쪽으로 달려갔다는 거. 그런데 그때 좀 분명 들었어요. 뒤쪽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아깝다는 듯 짓하는 혀차는 소리와 차가 급발진하는 소리까지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왔었다는 내용 같은데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구나 싶은 사연. 사연에서처럼 인신매매나 그런 것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짓들을 하는 님들 때문에 말이죠. 이젠 선의마저 의심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하네요. 단팬님들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순간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우리 은하 모습이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거 다시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의 겸손함이 묘미죠. 계속 알아가고 수정하고 그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연구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진심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사는 지구의 바다, 이 바다만 놓고 본다고 할 때 현 인류의 과학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수정해가는 단계이겠죠. 그렇다면 혹시 나중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사실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수정되진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게 낚시를 알려주고 지금도 같이 동출하고 있는 존경하는 인생 선배인 야마다 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야마다 씨가 젊을 때 그때 어업 쪽에서 배를 돌리는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조업하러 나간 회사 소속 어선 선장한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는데요. 그때 선장이 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고 무서운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떨고 있었다더라고요. 선장 얘기 들어보니까 선원인 다나카 씨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죽은 모습이 설명이 안 되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야마다 씨는 그때 떨면서 말하는 선장 말을 듣는데 선장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때 선장이 말하는 어선 내의 상황이 야마다 씨 자신한테도 그대로 전달될 정도였다는데요. 보고만 들은 자신도 그 정도인데 선장이랑 배에 탄 선원들은 어떻겠냐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한테 야마다 씨 자신도 최대한 침착하게 일단 동료가 죽어서 혼란한 기분인 건 알겠는데 선장인 당신이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선장인 당신이 지금처럼 당황하고 겁을 먹고 있으면 선원들은 더 동요하게 된다고. 힘들겠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히 대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야마다 씨 자신도 바로 그 항구로 갔다는데요. 항구에 도착해서 다나카 씨를 보니까 다나카 씨는 그냥 편안하게 자는 듯한 모습으로 누워있고 선장이 말한 거랑은 다르게요. 그리고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들이 와서 현장 조사랑 검시를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선장이며 선원들 표정이 진짜 무슨 못 볼 걸 본 사람들 마냥 엄청 겁에 질린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야마다 씨가 선장하고 선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그때 선장과 선원들의 증언은 이랬어요. 다나카 씨가 죽기 전날 낮에 처음 보는 물고기가 낚였다고 그래요. 새까맣고 번들번들한, 모양은 예쁜데 얼굴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고 어쨌든 처음 보는 큰 물고기였다는데요. 그걸 본 선원들이 이런 물고기는 처음 본다고, 기분 나쁜 물고기라고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때 다나카 씨가 먹어보자고 했다네요. 다나카 씨의 그 말에 선원 모두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그만두라고 말렸는데 다나카 씨가 선원들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엔 그 검은 물고기 배에 칼을 찔러 넣었는데 그때 기분 나쁜 소리, 비명, 그 검은 물고기가 괴성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마치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선원들 모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은 선원들은 좀 전보다 더 기분이 나빠져서는 다나카 씨한테 바로 바다로 던져버리라고 말을 했지만 다나카 씨는 끝내 그 말도 듣지 않았고요. 결국 다나카 씨에 의해 몸쪽 반쪽이 회쳐진 검은 물고기, 그때 선장 얘기로는 그 회쳐진 모습, 그게 광어회랑 비슷했다고 해요. 그냥 보기엔 굉장히 탄력이 있고 맛있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원들은 물고기가 내는 그 묘한 비명소리를 들은지라 그때 선원들 중에서는 다나카 씨 말고는 아무도 선뜻 그 회를 입에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다나카 씨는 그 회를 볼이 터지도록 입에 넣고는 연실 맛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먹어댔는데 나중엔 다나카 씨도 먹을 만큼 다 먹고 다른 선원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니까 먹다 남은 살이며 그 검은 물고기의 반쪽 남은 몸통을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선장은 사람들이 모두 배 뒤쪽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선원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서는 다급하고 흥분된 그런 상태로 선장한테 빨리 배 뒤쪽으로 와보라고, 그 말에 선장이 배 뒤쪽으로 가서 스크류 부분을 보니까 버린 물고기 있잖아요. 몸통 반쪽만 남은. 그렇게 몸통 반쪽만 남은 검은 물고기가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전 이쯤에서 야마다 씨한테 그거 진짜 실화냐고, 아니 어떻게 회를 뜨고 남은 그 반쪽 몸통이 따라오냐고, 혹시 스크류에 감겨있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야마다 씨가 그런 거라면 내가 자네한테 말도 꺼내지 않았겠지? 선장도 선원들도 내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빛이 굳더라고요. 야마다 씨 말로는 제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 선장이나 선원들이 본 그때 광경은 내장도 다 빼내고 몸통도 반만 남은 검은 물고기가 자력으로 헤엄쳐서 배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이거 진짜 소름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선원 하나가 선장한테 와서는 하는 말이 다나카 씨가 죽어있다고. 그래서 선장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역시나 다나카 씨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 선장은 그 뒤 황급히 다나카 씨가 자고 있던 선실로 갔다는데요. 그곳에는 비쩍 마르고 검게 변한 잠든 모습으로 죽어있는 다나카 씨의 사체가 있더라는 거죠. 다나카 씨는 40대 후반인데 죽은 모습은 100살이 넘는 노인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 마치 이집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검게 변하고 뼈만 있는 그런 미이라 있죠? 그 미이라 같았다고 그래요. 그때 선의의 검시 결과 사인은 노쇠, 사체 사진을 카메라로 찍고 선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중에 그때 선장이 사장인 야마다 씨한테 연락을 한 거고요. 경찰이 선의한테 다나카 씨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고 그때 야마다 씨도 같이 보게 됐다는데요.
경찰도 그렇고 야마다 씨도 그렇고 거기서 사진을 본 모두가 이거 완전히 이집트 미이라 아니냐고 그렇게 놀라서 말들을 할 정도로 다나카 씨의 사체는 검게 비쩍 말라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배에서 죽은 뒤 바로 찍은 사진이고 배가 항구로 돌아온 뒤 다나카 씨의 사체는 자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 그런 상태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부검 결과는 신부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노쇠한 모습의 사진은 야마다 씨 회사로 반환되었고요. 다나카 씨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는 끝내 그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사진 자체만으로도 기분 나쁘고 재수없었기 때문에 야마다 씨, 선장, 선이, 사건 담당자가 의논해서 다나카 씨 사진은 소각 처분했다는 말이었어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반신반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야마다 씨한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마다 씨가 사토시, 네가 이 얘기 믿건 안 믿건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야. 괴담수산 알지? 거기 사장이 그때 선장이고 괴담병원 원장이 그때 선이고 괴담경찰서 서장이 그때 사건 담당자였으니까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보거나 사건 열람은 신청해서 볼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는 표정 없는 얼굴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정이 없는 말투로 덧붙여서 말하더라고요. 사토시, 바다에는 말이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이죠.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람 얼굴과 닮은 반토막 난 검은 물고기, 이거 앞뒤로 반토막이 아니라 옆으로 반토막이겠죠. 헤엄치려면 꼬리 지느러미는 있어야 하니까. 전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먹지 않는데 그래서 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회 뜰 줄도 모르고요. 그 회를 떴다는 얘기가 나와도 앞뒤 반토막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배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말에 아, 옆이구나, 꼬리 지느러미는 있어야 하니까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진짜 사람 얼굴을 한 그런 물고기가 있으면 그거 먹고 싶을까요? 암만 생선을 좋아해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검은 물고기가 따라온 거랑 다나카 씨의 죽음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물고기 체내에 다른 안 좋은 물질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치 보거의 독과 같은 그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엔 욕심쟁이들이 있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중엔 엘리트가 있죠. 그 도가 지나쳐서 죽은 사람 물건까지 노리는 하이레벨 도굴범들이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렇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냈다가 기묘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특수청소 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나온 방이나 애완동물 사체 처리부터 폐가옥 철거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사망자가 나온 방과 폐가옥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그곳에 다시 산다고 한다든지 안에 가구와 집기를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을 싹 비우는 잔존물 철거도 포함해서 수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내가 근무한 회사는 계약서상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소유권이 전부 회사에 이양되므로 막상 작업을 시작하면 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오게 되는 돈과 귀금속은 의뢰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의미 있는 유품이나 돈은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영업 담당이나 작업자들에게 방침을 철저히 주지시키지만 실제 현장의 작업자들은 대다수가 발견한 물건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는 듯했다. 나도 200만 엔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욕심을 이성으로 누르기가 참 힘들었다. 휴일에 영업 담당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시내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의 2층 주택의 특수청소와 잔존물 철거일이 들어왔다는 전원이었다. 그 당시 나는 작업자 겸 사무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장 책임자로
이번 현장을 맡게 되었다. 치워야 할 물량과 상황을 확인해 보니 대략 작업자 4명이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파악해 보고하고 일정을 잡았다. 노인 독신 살림으로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된 상황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슬퍼졌지만 작업자도 마음에 맞는 40대 선배와 자주 외주로 의뢰하는 알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 작업 첫날에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악취는 그다지 나지 않았다. 영업 담당이 견적을 내려왔을 때 창문을 열어둬 주었기 때문이었다. 안의 가구와 생활용품도 전화로 전해들은 대로였고, 그대로 2층에 고인이 있던 방으로 올라갔다. 다른 방과 비교하면 역시 악취는 났지만 그래도 견디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다. 바닥을 보니 문 안쪽 바로 아래에 검은색이라고도 갈색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얼룩이 생겨 있었고, 문 위쪽에는 끈이 쓸려 생긴 자국이 있었다. 문 손잡이는 휘어져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었고 매우 마음 아팠다. 다른 작업자들도 들어와서는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숙달된 모습으로 사용할 세제를 고르기 시작했다. 이틀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고, 선배가 그 얼룩을 약품으로 없앤다든지 소취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다른 작업자들과 잔존물을 옮겨와서 트럭에 실었다. 사흘째의 오전 중에는 거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다. 마당이 넓은 집이었고 벽이 둘러쳐져 있는 점도 있어 점심은 마당에서 먹기로 하고, 선배와 다른 한 명이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점심거리를 사러 갔다. 알바 할아버지와 둘이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안면이 창백하고 진땀을 흘리기 시작해서 옆에서 등을 문질러 주었지만 그대로 토하더니 컥컥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병원에 갈까요라고 물어도 대답 없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구급차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더니 할아버지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패닉 상태였지만 등을 통통 두드리며 다 토해버리는 것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입을 보고 나서는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말았다. 입에서는 뭔가가 나오려는 듯 거무스름한 물건이 언뜻 보였다. 할아버지가 구역질할 때마다 조금씩 그것이 나왔고 몇 번인가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로프였다. 다 토해놓은 시점에서 나는 옆에 서서 로프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50cm는 될 듯한 로프였고 울퉁불퉁해져 있었고 중간에 반쯤 끊어져 있었다. 어떻게 뱃속에 그런 물건이 들어갔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괜찮냐며 물어보는 말에 할아버지는 모르겠다며 비지땀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점심을 사러 갔던 차가 돌아왔기 때문에 황급히 선배를 부르러 가니 뛰어서 상태를 보러 와 주었다. 선배는 토해낸 로프를 살피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할아버지 쪽을 향해 말했다. 뭔가 슬쩍했지. 할아버지는 당황하는 얼굴을 했지만 반박은 하지 않았다. 선배는 나에게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할아버지의 가방을 뒤졌다. 조금 저항에 부딪혔지만 지지 않고 끝까지 뒤졌더니 가슴 주머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었다. 꺼내보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쇼독 구태자 그림의 1만원짜리 국권 몇 장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본 선배는 할아버지를 노려봤지만 화를 내진 않았다. 그리고 이어 격양되지 않은 조용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 이거 절도야. 당신 이제 꺼져. 2번 다시 일하러 올 생각하지 마. 이런 말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가방을 안기고 밖으로 밀어냈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걸어갔고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작업을 종료하고 사무소에 돌아가니 선배가 사장에게 가슴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을 전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로프 얘기는 하지 않는 듯 했기에 나도 말하지 않고 묻어두기로 했다. 사장은 즉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습득한 물건을 전하러 나갔다.
그리고 이번 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200만 엔을 슬쩍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로프를 토해낸 도둑 할아버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보다 안 좋은 선택을 하는데 사용한 그 로프를 토해냈다는 게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도 물론 불가능하겠고요. 고인의 물건을 훔친 벌은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그거 아닐까요? 일상생활의 불가능.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